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던, 그러나 지난 3개월간 멈춰 있었던 정봉주 PSI 3개월 만에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3개월 만이죠? 예. 네. 정치적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로 유명한 여의도 본부장, 청부수사관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3개월 전에 저희가 전당대회도 있고 예. 본인 최고위원 출마해서 최고위원 당선되면 안 올지도 모른다 예. 라고 하였으나 최고위원 당선돼도 한다 그랬죠, 방송. 근데 이제 할지도 모른다 안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나 컷오프. 네. 예선 탈락. 본인 제가 아까 그 정치적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증명해 왔으나 단서가 있죠. 본인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틀린다. 이번에도 당선된다 그랬는데 별로 당선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얘기 좀 틀리신데요. 그리고 방금 이거 느낌 맞다. 90%는 당선이다 그러셨던데.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도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나에게는 당선이라고 이렇게 느껴졌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방송하지 않을 때 그때는 컷오프가 없을 때예요. 사석에서 네. 90% 된다. 느낌 컷오프가 왔다. 없으면은 이번에 됐어요. 컷오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닌 게 제가 민주당 당직자나 여러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딱 2표 차로 떨어졌다. 예. 뭐 하더라고요? 표 하기는 당직자들이 이제 한 건데, 네. 저 듣기 좋으라고 2표인지, 진짜 2표인지, 근데, 아니, 저한테는 예. 의원님 듣기 좋으라고 저한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제가 따로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떨어졌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구등했고, 그 아래에 있던 조배숙 여성 당선 의무제, 그 올라가는 바람에 구등이 떨어졌다. 그 구등 떨어진 게 정봉주다. 2표 차이로. 예, 2표 차이로 떨어졌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2표 차로 그 2표 차가 아니었으면 올라갔다면요. 예. 그럼 이번 최고위원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올라갔으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았죠. 그런데, 그날 이제. 왜냐면 단일화도 이루어졌고, 4.86 사이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날 떨어지고, 그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떨어졌지만, 또 이제 다른 떨어진 사람을 제가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본인 떨어졌는데 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위로합니까? 나는 또 앞으로도 기회가 많은데 이제 김현석 원장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제 또 원장, 부원장이고 저하고 절친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현석 원장하고 둘이 이제 술을 한잔하고. 네. 또 이제 당직자 한두 명하고 이제 좀 위로도 좀 해드리고 근데 별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니까 한 11시쯤 됐는데 당일날. 밤에 당일날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계약서를 만지작거리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약서예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네.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니까 그 주 월요일 날, 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팔아서 그 비용을 팔아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컷오프 통과되면 계약서 써놨고, 컷오프 통과되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돈을 받아서 기타금 6천만 원도 내고. 근데 팔아서 나오는 돈이 기껏 해봐야 한 1억 5천 이쯤 나오니까 그거 했어도 돈이 턱없이 부족할 뻔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집사람이고 만지작거리면서 근데 이 집을 팔아서라도 당신 BBK 때문에 꼭 됐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우는 거 달래주느라고 또 한 3시간 동안 생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려고. 그 이야기는요, 좀 네. 이따 본격적으로 듣기로 하고, 먼저 의원님이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가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메시지를 먼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봉주 17대 의원이 컴백하셨습니다. 왕의 귀환이 아닙니다. 탈락자의 귀환이죠. 예, 본선도 못 갔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 정봉주 17대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주님께. 예,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점, 이거는 뭐 그냥 방송용 멘트고 실제 본질적인 안타까움은 뭐냐? 예, 다시 경쟁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냥 영원히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다시 왔어요. 예, 너무나 착잡하고 성가십니다, 한마디로. 예, 우리 정봉주 의원이 이제 1년, 한 2년 지나서 국회의원 선거도 나갈 것이고 또 대선 출마까지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봉주 의원 뭐 해도 뭐 1년 조금 넘게 하겠군요. 예, 그 기간 동안 적당히 하시길 바라면서 예, 한겨레 우리 한이TV 뉴욕타임스가 우리 정봉주 의원의 방송의 무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걸로 그냥 끝내세요. 더 만에 하나 총선에서 떨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당직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시사평론 업계로 나오게 된다. 경쟁자가 된다. 명실상부한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예, 이곳이 무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환영 인사 소감 빨리 당선돼서 사라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정치의 바다가 이렇게 험난한 줄 몰랐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2004년도에 이제 제가 이게- 91년도에 한번 떨어지고 네. 정치권에서 한 12, 13년 떨어져 있다가 2004년도에 탄핵풍으로 좀 쉽사리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좀 쉽게 탄돌이라고 된 했죠. 그때. 그렇죠, 탄돌이. 네. 지금은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되고 2008년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충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너무 즐겁고, 그 다음에 희망을 읽어가는 게 늘 이게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이제 저는 뭐 그 다음날 또 털털 성격상. 툴툴 털고 네.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이제 손학규 대표를 도왔고, 뭐 가장 측근에서 도왔죠. 그리고 이제 2007년서부터 도왔으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어제, 네. 제가 수석 부총장이 될 줄 모든 당직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도 들었다고 제가. 수석 부총장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손학규 대표를 도와드린 거는, 손 대표님은 내년 11월이나 12월에 꼭 그만두시거든요. 네. 대권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정세윤 대표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그럼 정세윤 대표를 도우면 내년 11월에 전당대회가 없습니다. 근데 손 대표를 도우면 반드시 내년 11월, 12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제가 전당대회 또 나가야 되거든요. 손 대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니, 손 대표를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전당대회 반드시 나가기 위해서 손 대표님이 1년만 하셔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도우면 제가 대충 안 돕잖아요. 짐을 싸들고 가갖고 그 경남 호텔에 머무르면서 뭐 한 일주일, 2주를 내려가 있었으니까. 의원님 대충 하시는 일은 없죠. 예. 했다면. 그런데 부총장 자리가 3개입니다. 네. 근데 그 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당은 부총장이 다 합니다. 대체로 한 7, 80%는 정봉주가 오면 당무를 잘 이해하니까 자기들의 애환도 잘 알고 일사불란하게 손발을 맞춰서 민주당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기대의 저변에는 정봉주가 오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제 친위 세력도 있었던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부총장이 3명인데 수석을 손학규 대표 측에서 세우면 나머지 2명을 놔버려야 돼요. 그렇겠죠. 예, 안배 그러니까 차원에서. 안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석은 이인영 최고쯤에서 추천한 것 같아요. 이철우, 저하고 이제 절친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친구가 이철우 전 의원이 들어왔고, 사실 이철우 의원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손학규를 내용적으로 지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인영 최고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학규 대표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준 것처럼 하면서 내 세력 하나 있고. 이인영 쪽도 챙겨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내 사람을 챙기는 내 사람 챙겼고, 나머지 2명도 우리 사람 챙길 수 있고. 그래서 정봉주가 이걸 양보하면
더 크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당을 3명을 다 먹을 수 있다. 3명을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뭐 손 대표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네. 그 밑에 이제 기획을 하는 친구들 또 다 저하고 절친 관계니까. 그러면서 손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위하니까 그동안 좀 도와줬다 하더라도 정봉준 버리자. 그렇죠. 정봉준 버려도 어디서든 살아남으니까. 사실상은 손학규 대표가 실컷 도움을 받고 사실은 뭐랄까요? 예. 되돌려주지 않는 거죠. 뒷박쳤다. 네. 배신 때렸다. 그렇게 말해야 이 얘기를 되는- 하고 싶은 거죠. 네. 사실은 뭐 양보를 하라 그랬지만 좀 그거 도와줬지만 미안하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또 뭐 수용을 해줘. 근데 손 대표가 직접 와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정치권에 배신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당하는 사람은 배신이라고 느끼지만 네. 가하는 사람은 또 다음 기회예요. 이번에 최고위원 떨어졌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까 이렇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다음날 전화 오는데 다 받았죠. 그랬더니 받으니까 손 대표님도 이제 전화가 와갖고 전화를 받네 그러더라고요. 좀 같이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 머리에 낙인이 손학규 이렇게 찍혀 있어갖고 제가 다른 사람 돕기도 힘듭니다. 다만 다른 진영에서 움직이지 말고 중립지대에 있어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처음엔 좀 자맹하면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집사람은 참 특이한 종자다. 저 떨어지고 아무 일도 없이 자기는 이제 뭐 집문서도 주물럭거리면서도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부총장, 수석부총장 떨어지니까 처음으로 정치 그만두면 안 되겠냐. 너무 힘들다. 배신당하니까. 예.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8년도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다. 그래서 참기가 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힘드니 정치 안 하고 우리 사업하면 어떻겠냐. 처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그 팬카페에다 그걸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가 험난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룰루랄라 놀면서 항해했는데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할 마음의 준비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실현이 됐고 예. 이 시련에 자빠지지 않겠다. 내가 보란 듯이 다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빠지지 않겠다 의지가 아니라 너무 사람이 이렇게 진중해지고 오히려 그리고 무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이제 좋게 보면 경쾌하다 그러는데 네. 좀 가볍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지적이 없어져요.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고 그러더라도 옛날처럼 가볍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뭔가 내공이 안으로 좀 쌓이는 것 같은 게 보이나 봐요. 요즘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뭐 불쌍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그 손학규 대표가 당선됨으로 해서 예. 이 여야 할 거 없이 이 여의도의 정치 구조가 지각 변동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서 지금 겉으로는 티 안 나는데 안에선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금 변화가 시작된 거죠. 실제 뭐 비공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표를 이겼다 여론조사에서 예, 예. 비공식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전당대회 결과로 손학규 전 대표가 당선되면서 대표로 예. 앞으로 손학규 대표는 어떤 행보를 걷고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예. 요 전망 한번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전에 잠깐 소개해드릴 게 최첨단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이전에는 조율이 했는데 예. 요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 넘어갑니다. 첨단으로. 그게 다른 방송에서 한 20년 전에 도입한 거죠, 이게? 사실 최첨단이긴 한 최첨단처럼 보이나 자꾸 터치하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른 데서 대신 넘겨. 제가 터치를 하면 저 앞에 저희 PD가 넘겨주면. 노트북을 클릭해가지고 클릭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첨단이긴 첨단한데, 이명박식 첨단. 네. 사기치는 첨단이다. 이 터치는 안 먹습니다. 터치가 먹는 사이에 아니야 저 애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인간이 인지하여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네. 노트북에 구동돼서 이게요. 넘어가는. 예. 제가 17대 때 재밌는 얘기 넘어가기 전에, 예. 그 노트북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쓰면 리모트 컨트롤이 있잖아요. 네. 2007년이나 2006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첨단이라서 파워포인트 해갖고 스크린을 다 쓰는데 저 멀리서는 우리 보좌관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페이지 넘기는 거 제가 리모컨을 넘기잖아요. 네. 국회가 얼마나 이 IT에 후진성이 있냐면 제가 여기서 넘기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보좌관이 혹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 상황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노트북 앞에. 네. 넘기는 건 제가 다 넘기는 거죠.
다른 의원 보좌관들이 와갖고 야 나는 이거 페이지 넘기라 그럴 때 잘못 맞춰갖고 몇 번 구사를 먹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착착 맞추냐. 제가 리모컨을 넘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보좌관이 넘기는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른다. 그것도 몰라요. 네. 그게 우리나라 국회다. 그게 우리나라 국회다. 네. 그 사람들 다 당선됐어요? 의원님은 리모컨이라도 했죠. 여기는 리모컨도 아니고 사람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전당대회를 손학규. 보면 네, 손학규 어떻게 되느냐? 전당대회를 보면 사실 손학규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게 거의 기적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가 1위 했잖아요. 예선에서. 정세균 대표가 1위 했죠. 네. 위원장들이. 네. 위원장들에서 1위 근데 어떻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당에서 기획하는 사람들보다도 대의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선택한 게 앞선 의식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우리가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제는 호남에 머무르지 말고 호남을 뛰어넘는 비호남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하는데도 안 잡혀요. 와중에는. 그 여론조사 하면은 손학규 캠프에서 여론조사 하는 것만 손학규가 1등 나오지 다른 캠프에서 나온 건 2등, 3등으로 쭉쭉 쳐져요.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3등에서 쳐지는데 1등 정세균, 정동영 왔다 갔다 하면서 3등 손학규 대표는 7, 8%가 쳐지는 거예요. 7, 8%나 쳐졌다.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12,000명 중에 샘플링 잡힌 게 한 2,200명, 2,100명. 그냥 한 5%, 20%쯤 잡혔죠. 여기에서 나오는 지지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임박해갖고, 정세균 측이나 다른 쪽에 있는 지지하는 이런 참모들이 저더러 끝났다 게임.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라. 근데 손학규 캠프에서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다 우리가 1등 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손학규 캠프에서 나온 게 가장 근접했었어요. 왜 그게 잡히지 않았던 거죠? 보통 여론조사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측면이 많은 그렇죠, 거예요. 그건. 그리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한 대의원한테 20건, 30건 이렇게 들어오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비호남 지도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외연을 좀 넓히는 이런 대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서 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왜 손학규냐라고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 당에 와갖고 여러 가지 공헌 속에서 한나라당에 왔었다라고 하는 멍에는 상당 부분 벗었고 우리 당의 정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거죠. 저변에는. 그 다음에 비호남 출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남권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다른 취약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비호남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대권 후보는 1년 뒤에 뽑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대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럼 김문수가 혹시 되게 되면 김문수도 지금 5, 6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후보는 지금 준비하지 마라? 평가 전에는 나가지 말고 남아공 월드컵에 가서나 뛰어라 이런 얘기나 똑같지 않냐. 지금서부터 우리 후보를 만들어서 대권 후보를 당권을 잡게끔 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대의원들의 머리나 판단은 당을 위하는 심정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된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분석기나 봐도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지금 조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유 있게 따돌린 편이에요. 이 정도면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의원들의 판단은 이미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 있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대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당 내부의 대의원 논리는 이제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뽑혔다고 한들 예. 손학규 대표가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효과인지 예. 인기가 바짝 예. 오르긴 한데 과연 예. 1년 후에 대권 후보로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거나 더 높여서 박근혜 전 대표와 맞붙을 만한 그런 유력 후보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에서 조사한 걸 제가 이제 러 데이터를 봤는데, 단일 후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야권 통합 단일 후보가 됐다고 봤을 때, 박근혜와 가상대결 속에서 이기는 후보가 유일하게 손학규 대표더라고요. 시뮬레이션상으로. 시뮬레이션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근접한 후보가 유시민이었었고, 네. 세 번째가 정동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쭉 있는데,
정동영 같은 경우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고, 한 뭐 48대 28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거 언저리예요. 유시민이 47대 30. 손학규가 46대 38로 이겼어요. 한 8%좀. 그게 언제적 데이터입니까? 최근에 보도된 거에 로 데이터죠. 이제 전제는 이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제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은 민주당 대표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노출의 빈도수와 기회가 많아진다는 측면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노출이 많아지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이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부각된다. 그렇죠. 일테면 당에서 집단 지도 체제가 됐거든요. 지도부가 맨날 우당탕탕 싸우고 그 당 내부가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그 수렴 절차나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럼 민주당이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부가 콩가루처럼 우당탕탕 싸우고 맨날 계파 나눠서 싸우고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독박을 누가 쓰냐면 손학규 대표가 쓴다는 거죠. 동시에 당은 장악하지 못하고 다음에 당 외부에 있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문성근 씨 100만 밀라 프로젝트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정희 그다음에 노회찬 당 진보 정당 합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유시민 국민참여당도 있고 이런 분들과 당을 이런 진보 개혁 진영을 야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노력이 또 지지부진해지면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 그 효과를 손학규 대표가 몽탕 독박을 쓰지 않겠느냐. 가장 많이 독박을 쓸 수 있겠죠. 일테면 문성근 씨가 방송에서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고 친노의 뭐 핵심으로서 있지만 아무리 서명을 많이 받고 하라 그래도 그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야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누구냐면 민주당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노력을 과연 손학규 대표가 할 수 있을 거냐. 또 기득권을 버리는 과정 속에서 당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망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1%의 긍정적 측면을 봅니다. 51%다. 예, 51%의 긍정적 측면. 원래 그 정치는 50.1대 49.9의 싸움이에요. 이거 뭐 70대 30으로 분석하는 정치평론가는요, 그 숟가락 놓고 집에 가서 애 봐야 돼요. 50.1대 49.9나 51대 49의 승부인데, 손학규 대표가 잘해서 그렇게 가는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야권이 단일 후보가 되고 단일 정당으로 가고 단일 대우로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과 기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거슬러서 다른 길로 가기에는 손학규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혹은 다른 야권 세력들이 그렇게 엇박자로 튕겨져 나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의 설사 동의하거나 못마땅하더라도 결국은 그 손학규 대표가 그리는 당이 하나로 가야 한다, 야권이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틀에 결국 동의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는 정동영 전 의장은 예를 들어서 그 손학규 대표가 대표를 내놓고 1년 후에 출마 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거의 기정사실로. 그러면 정동영 대표는 그때는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출마 선언하죠. 출마 선언하겠죠.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지금 출마 선언하고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를 계속 흠집내고 싶어하는 그 세력이 있겠죠. 정동영 지지 세력들 내에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흠집내는 것을 녹록하게 당 지지 세력이나 다른 야권 세력이 녹록하게 그냥 놔두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 극명하게 노출된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 후보가 다칠까봐.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고 다른 박자로 나가는 그러한 엇박자를 놓는 게 선거가 많이 남아있을 때 용납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너무나 극명하게 눈에 띌 것이다. 그래서 분파 세력이나 혹은 그 야권 저해 세력으로 찍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옛날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면 정동영 후보에게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든 셈이네요? 저는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쪽을 흠집내는 내부의 세력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큰 틀에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손학규 대표가 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선 과정 속에서 내 사람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런 후보들, 그런 인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학규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높죠. 대표적인 희생자가 정봉주 아닙니까? 수석 부총장 떨어진 게 다른 세력 받아주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번에 인선한 과정을 보니까 많은 손학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꼭 임명해야 되는 자리에 사무총장, 대변인, 비서실장은 우리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도 중립지대나 다른 사람을 도왔던 이낙연 의원을 지명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손 대표가 큰 틀로 가져가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거를 봐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흐름이 흠집내고 훼손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관대하지 않다. 그럼 정세균 전 대표는 1년 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세균 대표는 무조건 출마합니다. 무조건 왜 예. 무조건 출마합니까? 정세균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당대표하면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권을 잡고 당을 잘 관리해서 큰 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실질적 본인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킹메이커가 되고 그 킹메이커가 되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서 또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이런 등등의 생각이 있겠죠.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아직 못 물어봤죠. 네. 그렇지만 정세균 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대선 후보로 꼭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을 잘 관리하고 당을 정말 정통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반드시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대표 싸움은 미리 제가 예측을 하면 대선은 안 나오고 당 대표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당대표 나오는 거죠. 정세균 대표. 대표와 네. 현재 원내대표하고 있는 박지원 대표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차기 대표의 차기 싸움. 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던지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출마하고 정동영 대표 그 전 후보도 무조건 의원도 출마하죠. 그런데 이제 정세균 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출마 안 할 가능성.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70~80%쯤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도 킹에는 아예 생각이 없는 분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대선 출마할 생각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의. 없죠, 거의. 거의 없고 킹메이커를 하고 또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지원, 정세균 대표의 대표 싸움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히든 카드, 혜성처럼 나타난 게 이제 정봉주다. 정봉주 여기서 왜 이렇게 뜬금없이 정봉주 의원 얘기를 왜 나옵니까? 내년에 또 도전하니까요, 제가. 근데 이제 최고위원 도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제 그 지도부 도전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럼-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년 후에는 예. 최고위원도 아니고 대표로 도전하실 겁니까? 아니, 대표 도전인데 떨어지면 최고위원 되는 거고, 최고위원 도전인데 떨어지면 뭐 이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나 나가고 그러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지면 더 높은데 이제 출마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또 떨어질수록 그냥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그렇다 치고요. 네, 그래서 1년 뒤에 그림표를 보면 손학규 대표가 조금 이제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1년 동안 하면 대체로 좀 좋은 성적표를 받았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측은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이 제가 이제 항해라고 표현하기에 이 바다가 너무 험난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나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대단히 험난합니다.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그럼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잠재적 후보자들이 얼마나 흠집을 내고 흔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네. 한 가지. 요 연결된 얘기라서 두 번째 터치하기 전에 넘어가 버렸네. 자동으로. 네. 그렇다면 예. 거기가 이제 1년 후의 얘기고요. 예. 그 다음 1년. 예.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선 전국에 들어섰으면 예. 서게 되면 예. 후내년이죠. 예. 2012년이 되면 이제 대선 전국을 향해 막 달려갈 텐데 예. 그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이 단일 정당 예. 어떤 형식으로든 단일 정당이든 뭐 연대든 빅 예. 텐트라고 부르든 여러 가지 말로 불립니다만 사람들은 결국은 야권에선 한 사람의 후보만 예.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적어도 한나라당 지지자거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 제외하고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든 진보신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들 예. 또는 어떤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이제는 정권이 넘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정당이 나와야 된다. 예. 이런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예. 질문의 현실- 핵심은 간단한데 질문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하시네요. 네.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되면 또 이게요. 되냐 안 되냐?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냐? 이게 이제 제가 방송에 복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는 게. 네.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나 이제 이 방송 정치 평론가들, 김용민 씨, 그다음에 이제 김용민 씨 자꾸 나와요. 김용민 씨죠 이름이 오래되니까 이름 오래되고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안 되니까 이름을 김용민 씨 맞나요? 아니, 달랑 두 개 있는 조그만 방송에서 서로 이렇게 라이브. 아니 그게요. 예. 서로 조지는 게 서로 키워주는 겁니다. 어쨌든. 김용민 씨 방송을 보던 사람이 하도 정봉주 조지가 정봉주 누군가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정봉주가 김용민 조조해서 관심을 갖죠. 김용민 씨는 말이죠. 자기가 퀴즈를 낼 때는 정봉주 의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분이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고. 이런 거죠. 범접하기엔 너무 이제 내가 높이 올라갔다니까 보는 거지.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요거? 방송 평론 그 정치 평론가들 전화 너무 와서 귀찮아 죽겠어요. 어떻게 되냐고. 아 근데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죠 오늘. 정말 요거는 이제 시각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 당 대표가 새로 맡은 사람이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든 야권 통합의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시간이 없죠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표는 언제까지 끝을 맺어야 되냐면 내년 2월 내지 3월까지, 내후년 2월 내지 3월까지 끝을 맺어야 됩니다. 2012년. 2012년. 2월이나 3월까지 모든 그림표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11월, 12월, 10월쯤에 무슨 단일 후보 된다? 이건 그림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불가능합니다.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실패는 여러 차례 봐왔죠. 총선에서 신뢰감을 구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결국은 단일 대우로 어느 지역을 양보하고 어느 지역은 민주노동당 주고 그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일 정당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일 정당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다만 단일 정당 만들면요 또 깨집니다. 또 깨질 것이다. 그게 성향이 대체로 비슷한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나왔다가 통합 민주신당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국 하나로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도 정당에서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전선을 만드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러 정책 정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렇죠. 민주당하고. 네. 서로 그 위치되어 있는 포지션이 조금씩 틀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묶어놓으면요. 그 내부에서 묶은 상태에서 계보로 유지가 되면 되는데 묶은 상태면은 결국은 이 이질적인 감이 크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정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연정 쪽으로 할 것이다. 예, 연정 쪽으로 가야 되고 정당 연합 형태가 맞는 거죠. 그 이제 지금 밖에서 그러니까 그 형식은 정당이 존재하면서 이 정당이 연대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일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 이 실험을 끝내야 되냐면 총선 때 자리를 갖고 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하나의 당으로 합치겠느냐 예.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전제는 그 다음 총선 전까지는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예. 이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당이 다르면 예. 여기서 이 지역구에서 네가 포기해. 예. 왜냐하면 이 자리는 민주노동당 줘야 되니까. 예. 이럴 경우에 포기하는 민주당의 후보는 없다. 그러니까 정당 내에 소위 지난 선거 연대가 됐던 것은 소위 지자체 선거라서 굉장히 많은 자리를 놓고 예.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예. 구청장 주고 시장 받고 이럴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예. 되면 그 지역구에 딱 한 사람 뽑는 건데 예. 어떻게 포기하라고 하느냐 이걸 누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정당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실제로는 예. 그 지역구에 그 해당 의원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선보다 어쨌든 그 중요성은 총선 한 단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총선에서 오른팔 한 짝 내주고 전체 적의 장수를 사로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저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그게 단일 정당 만드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어렵지만 예, 그것도 그러니까 단일 정당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고 단일 정당 만드는 과정, 또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의 그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 그다음 그 안에서 이 정치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가서 만들겠다. 결국 또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기 당의 정체성과 정책 정강을 유지하면서 선거 때 선거 연합을 하는 정당 간 연합을 하는 형식.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손학규 대표가 예. 지금 그래서 현역 내년에 그걸 다 끝내야 되는 거야. 내년에. 근데 손학규 대표가 예를 예. 들어서 지금 현역 의원이 어디 있어요. 영등포 갑에 있든 어딘가에. 예. 너 영등포 갑 나오지 마. 누구 민주노동당 줘야 돼. 혹은 진보신당 줘야 돼. 예. 혹은 참여당 줘야 돼. 예. 그러면 현역 의원이 그걸 포기할 수 있나요? 과연? 혹은 지금 민주당이요. 4년, 8년 그 지역구를 준비해온 어떤 예. 그 준비해온 사람에게 네. 이번에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또 4년, 그러니까 12년을 기다리시오, 총. 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손학규 대표의 말을 따를까요? 그게 옳은, 거기에 그 정당성이나 당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 실현 가능하냐 이거죠. 실현 가능하냐. 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당에서 양보할 수 있는 곳은 안정적 당선이 보장된대. 오히려. 예, 안정적 당선이 보장된 데에 몇 지역은 빼놓고 양보를 하고 네. 나머지는 그쪽에서 붙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이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의석수보다 뭐 지금 국민참여당 의석수 하나도 없지 않나요? 네. 하나도 없는데 한 석 내지 두 석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얻는 거죠. 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자기들이 우세한 지역들, 그 지역에 양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의석수가 늘어나는 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서로. 만약에 대선도 결국은 양보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후보로 양보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다른 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은 들러리 쓰기 싫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쪽에다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럼요. 그러면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도부가 손학규 예. 대표가 예. 당신 8년간 준비했지만 12년간 준비하시오. 이번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래서 말듣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 뭐 이제 다선 의원이라든지 네. 그래갖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나서 무소속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소속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무소속 나와도. 그래서 이제 당에서 몇 지역을, 이를테면 10개 정도 지역을 빼낼 수가 있잖아요. 10개 지역만 빼내도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혹은 시민사회운동 세력에서 10개 빼내면은 한 당에 2.5 지역 내지 2개 지역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정적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당선은 많이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양보를 하고 나머지 지역도 또 도전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민주노동당에서 국민참여당에서 도전하지 않으려면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안정적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는 양보해갖고 이런 겁니다. 경선합니까? 아니, 여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은 민주당의 정봉주가 안 나오고 민주노동당에 양보하면 한나라당한테 지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네. 국민참여당 후보가 나오면 지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양보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양보해서 꼭 다른 당에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지역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노동당이 온다. 그럼 10개 정도를 빼내요. 빼내고 나머지 지역은 여기서 또 도전하면 좋다. 거기는 이미 우리가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니 여기서는 모든 제 정당의 경선을 보장하자. 하면서 열어주는 거죠, 경선을. 그렇게 되면 그럼 다른 정당끼리 다시 또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합니까? 우리가 양보한 지역이요? 네. 양보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다른 정당들끼리 협의를 해갖고 한 후보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전제는 민주당이 살을 잘라내서 살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살을 잘라내야 되는 게 대전제고. 솔직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권 못 하잖아요. 그럼 못 집권이라고 하는 더 큰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갖고 있는 작은 걸 양보해야죠. 내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민주당 내에 스스로 있는가? 이거 사람들 의심하는 난 거죠.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의 지도부의 노력과
당원들의 노력이 결합되고 그럼 갖추지 않으면 손학규 대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이미 그 전략적 타겟은 그렇게 가고 있죠.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최종 카드는 뭐냐면 우리 2010년도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에서 보세요. 민주노동당이 양보해서 이게 가능해졌던 거 아닙니까? 네. 우리보다 약한 정당에서 양보했는데 우리 은평에서는 양보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정치는 나쁜 짓을 했죠.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당대표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양보한 민주노동당이 약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물론 양보해서 그 지역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하거나 저는 제 지역 양보하라면 양보해야죠.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 제일 또 걸리는 건요. 네. 사실 그 공천권을 진 사람 예. 그쪽에서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네. 손학규 대표는 공천권이 없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네. 내년 전당대회를 하면 박지원 대표와 이제 정세현 대표가 경쟁을 할 텐데 누가 되는 게 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더 유리합니까? 보시기에. 현재로서는 손학규 대표 측 입장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교감이 활발하고 더 얘기가 잘 되니까 박지원 대표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안정적 당선이 보장된 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그 호남 지역이요. 호남과 네. 그다음 경기도에서 이제 호남세가 강한 지역 네. 이런 데이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정세현 대표도 그렇고 호남 출신 지도부 아닙니까? 네. 호남을 양보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호남을 양보하기란. 자기 지지세가 거기 그래서 있는데. 올해 안에 네. 충분히 성숙시키는 그 작업을 어느 정도 한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 가놓고 대세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틀을 만드는 게 아마 손학규 대표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손학규 대표가 그걸 못 만들어내면 사실 그리고 다음 대표한테 승계를 해줬는데 다음 대표가 나 이렇게 못하겠다. 그럼 그 대표가 독박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오래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이게 그 과제다. 그럼 손학규 대표의 숙제가 그거라고 하면 대연합의 틀거리를 만드는 거죠. 손학규 대표가 그만한 능력은 있느냐? 예.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했죠.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본인도 그런 의지가 있느냐? 본인은 그런 의지가 확고하죠. 확고하다. 본인은, 예.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그 손학규 대표의 의지와 능력 혹은 그런 걸 받아서 변화할 자생적인 힘이 안에 있나? 지금 현재. 싸워야 됩니다. 지금 없는 저는 거죠?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없다. 없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 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가 우리의 기득권을 먼저 버리고 대통합의 큰 틀로 나가자. 그러니까 내년 선거 공약이에요, 이제. 기득권을 버리는 일. 그 정책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대표가 되는 겁니까? 그 1년 후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본인과 관련된 건 이제 전망을 안 하시네. 오래간만에 50분을 떠들었더니 뒷골이 아프네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 산소 결핍 중이어서 막 칠레 그 매몰된 탄광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처럼 호흡이 가빠요. 원래 의원님 얘기를 한번 시작하시면은 네.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 저 공기가 부족할 텐데 그래서 머리가 띵해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선 오랫동안 이 방송을 못 봐왔던 분들에게 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예, 한이TV PSI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반가도 봤는데 영화도 재밌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그게 무슨 상관이죠? 반가하고? 산소 부족으로 정치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그 최고위원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최고위원 당선된 사람과 제가 1대1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좀 더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더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치적 식견과 전망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분석, 그러한 내용을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또 의원님한테 의뢰할 여러 가지 문의사항, 수사 의뢰할 것도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수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